시사교육 창이 오늘부터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창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국내 1위 건설업체 삼성물산의 부도덕한 공사비 착복 고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국민 세금인 공사비를 떼어 먹는데 힘없는 하도급 업체를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목포에서 100길로 4시간. 대한민국에서 남서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입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방파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국내 건설업계 1위 기업 삼성물산. KBS 탐사보도부는 가거도 방파제 공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삼성물산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삼성물산이 가거도 방파제 공사를 입찰을 보게 됩니다.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제1의 기업이 돈 100억, 150억 더 벌려고 소기업을 이용해가지고 견적서 부풀리기를 한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물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시공능력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대규모 관급 공사를 맡아왔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추적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닥칠 때마다 가거도 주민들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 방파제가 있긴 했지만 태풍의 위력 앞에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제일 무섭죠, 여기는. 항상 태풍이 이쪽으로 이제 이만큼 오니까 그 쩔이 넘어오고 여기서 넘어오고 한 놈이 이제 더 무섭죠. 배들은 항상 이제 피난 가고. 지난 2012년 정부는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를 발표합니다. 파손된 방파제를 새로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강력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이른바 슈퍼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슈퍼 방파제로 한다니까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그나마도 좀 안심한다고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슈퍼 방파제라는 거는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슈퍼 방파제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게 넓이가 한 100m 정도 넓이가 된다니까. 발주 금액 1,800억 원. 거액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관급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를 따낸 기업은 국내 토목건축 분야 1위 삼성물산. 1,200억 원 최저가를 써내 공사를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2013년 가거도 방파제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공사 초반 큰 난관에 부닥칩니다. 바닷속 약한 땅, 연약 지반을 발견한 겁니다. 땅부터 단단히 다져야 그 위에 방파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물산은 201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 예산 430억 원을 더 배정받습니다. (2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해온 김웅수 씨가 KBS 탐사보도부를 찾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자신이 한때 대표로 몸담았던 건설업체 청문건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대표 말에 따르면 삼성은 추가 예산을 받아놓고도 고민이 컸습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공사 현장에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할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반 보강 공사를 해야 될 부분에 수심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현존하는 기술로는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가 어려워 삼성물산에서 입찰을 보고도 그 이후 설계 변경을 하고도 공사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열악한 현장 조건으로 공사 일정이 자꾸만 뒤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소규모 공장.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데 쓰이는 특허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압을 저압을 때 열리다가 고압을 막히게 되겠다고. 얘도 통과를 해야지 가만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도가 세게를 먹였다고. 공간이 없어서 딱 보니까 얘는 그냥 상관없이 공간을 크게 키운 거지. 삼성물산이 필요로 했던 특허 장비도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닷속 연약 지반으로 특수 제작된 공사용 망치가 달린 주입관이 들어가고 땅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은 구멍을 이용해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 공간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공간에 시멘트와 모래를 집어넣어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파도가 심한 곳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특허 장비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곳이 바로 김 씨가 대표로 몸담았던 청문건설이었습니다. 청문건설은 대전에 라는 사장의 특허를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가 특화된 부분이 항만 쪽입니다. 방파제. (2015년 10월) 삼성물산은 청문건설에 하도급 논의를 하면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청문건설에는 대형 공사를 맡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허 장비 사용료가 포함된 190억 원의 견적서를 써서 삼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0억 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견적 금액을 오히려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도 어느 정도 적당껏 합리적인 선에서 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 돈을 받았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청문건설과 같이 청문건설을 이용해서 견적을 자꾸 올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확보한 예산이 몽땅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에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거꾸로 견적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견적서가 자꾸 이렇게 몇 해에 걸쳐서 부풀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그 예산에 거꾸로 맞췄다고 봐야죠. 삼성물산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온 답변에서 자신들은 청문건설에서 견적을 받은 건 맞지만 견적 금액을 부풀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삼성물산과 청문건설 사이 진행된 견적서 부풀리기는 제보자 김웅수 씨가 대표로 재직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취재진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또 다른 증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2015년 말 삼성과의 견적 논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를 찾아내 당시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견적서를 한 차례 받은 게 전부라는 삼성물산 주장과 달리 삼성과 청문건설 양측은 수차례 만나서 견적서 부풀리기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삼성물산 그 합동사무실이 그 안양 인덕원에 있어서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1차 미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대가 이제 그 삼성물산 서초동에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그 본 회의를 다시 한 번 한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 삼성물산 그 서초동 사무실에서 미팅을 2차 미팅을 또 가진 겁니다. 당시 삼성과 청문건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 삼성물산 김모 차장, 박모 차장, 실무급 과장, 대리까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취재진이 입수한 일부 자료만으로도 8차례 이메일이 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견적 내용을 논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메일에 등장하는 삼성물산 전현직 직원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왔는데 저희 쪽 커뮤니케이션 팀하고 제가 또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죠. 제 기억으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서 받았던 거를 한 번 본 것 같아요. 청문건설이 제출한 모든 견적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견적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청문건설이 1차로 제출한 견적 금액 190억 원은 2차에서 258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항목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까? 공사비 관련된 거는 손을 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적으로 이제 그 가구들한 현장 여건이 워낙 좀 육상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상 장비 쪽에서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258억) 원까지 올린 금액도 충분한 게 아니었고 삼성물산은 금액을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청문건설이 3차로 작성한 견적 금액은 그래서 334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금액이 급증한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청문건설이 삼성물산에 제출한 2차와 3차 견적서입니다. 땅에 구멍을 뚫는 천공 수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료 운반비와 해상 장비 비용이 갑작스레 수십억 원 뛰었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금액이 대폭 부풀려진 겁니다. 딴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있다가 며칠 뒤에 견적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100몇십억이 증액됐다는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갑자기 120억 이상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2배 이상이죠.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국가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삼성물산이 견적서 부풀리기를 요구했고 당시 청문건설도 여기에 공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청문건설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도급 업체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청문건설에도 분명히 너네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명히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상 생각을 했죠. 생각했는데 어쨌든 삼성물산이 하는 행위니까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삼성이 요구를 해주니까는 협조할 수가 없고 잘못됐다면 저희도 천상 그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죠. 그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34억 원까지 올라간 견적 금액. 그러나 너무 많이 올라갔는지 이번에는 조금 줄여달라는 삼성 측 요구가 옵니다. 315억 원 끝자리 수를 0으로 통일하면 어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끝자리부터 계속 그 요구가 오는 대로다 저희는 맞춰서 견적서 만들어 보내줬죠. 통상적으로 저희는 견적이 나가다 보니까는 뭐 100만 원 밑으로는 절삭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개념이 아니고 아예 설계서를 원가 줘서 꾸몄기 때문에 그까지 해야 된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끝자리 수 조정까지 거치며 최종 견적 금액은 315억 원으로 결론이 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약지방 공사 비용으로 받은 430억 원 예산과 비슷하게 맞춰진 겁니다. 부풀린 견적서를 가져온 것들을 받아줘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 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풀린 공사비 그러니까 끝자리 수를 0으로 맞추지 마라. 예.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우프다고 하나요? 웃기네.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이제 슬픈.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자 뭐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제보자의 폭로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구체성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바로 그런 구체성을 띈다, 신빙성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삼성물산에서는 어쨌든 공사비 부풀린 적 없다 그리고 부풀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실 공방이 될 수도 있죠. 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들의 폭로 내용이 갖는 어떤 구체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취재진에게 제시한 예. 각종 자료들, 내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이제 점검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갖는 어떤 신빙성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견적서 부풀리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의심이 강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예. 그 하도급 건설업체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청문건설이요? 청문건설. 이 하도급 업체야 사실 원청건설업체가 하라는 대로 다 지시를 따를 수밖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회사 이름까지도 다 내면서 이걸 고발하고 언론에 고발하고 이게 사실 회사 문 닫을 생각 아니면은 사실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론사에 이런 내용을 이제 제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요? 예, 그만큼 이제 삼성물산에게 당한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피해 의식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억울한 게 좀 있군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 보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청문건설이 삼성물산과 하도급 계약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쉽게 표현하면. 팽당했군요. 예, 팽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취재했습니다. 삼성물산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문건설이 특허 장비 사용료로 삼성물산에 제시한 금액은 30억 원. 이 돈을 주기 싫었는지 삼성물산은 끝내 청문건설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견적 부풀리기에 동원한 뒤
토사구팽한 셈입니다. 대신 다른 하도급 업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입장에선 누구한테 하도급을 주든 특허 장비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꼼수를 짜냅니다. 청문건설 대신 선정한 하도급 업체를 통해 특허 장비를 개발한 특허권자 개인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청문건설이 사용권을 갖고 있던 기존 특허 장비를 개량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따로 만들게 해서 그 장비를 사갔습니다. 구입 비용은 불과 3억 원이었습니다. 물건을 팔을 이유가 자기들이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기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도 그 당시에 판매를 한 거고 그 쓰는 방식도 현장에서 알려주고 왔다 갔다 한 거지. 청문건설 입장에서 보면 삼성물산이 견적서를 부풀리라고 압박한 뒤 특허 기술에 대한 정보까지 다 받아놓고는 정작 최종 단계에서는 자신들을 버리고 특허 제품만 쏙 빼내 가져간 셈입니다. 당시 삼성물산 직원도 해당 특허 장비가 다른 업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국내도 그게 있다는 거를 청문을 통해서 처음 들었죠. 워터헤머나 에어헤머를 뺀 나머지는 세 군데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당연히 그 업체의 노하우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도 벌었고 타이밍도 잡았고 그러니까 최후에 안 됐을 때 소송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기술 탈취한 걸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계약을 새로 맺은 업체에는 공사 비용으로 얼마를 줬을까? 불과 74억 원입니다. 추가 예산으로 따낸 430억 원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가 뭐 한 5%, 7% 이렇게 남긴다고 본다면 삼성이 국민 예산 들어가는 공사에서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 야 이거 엉망진창이 되어서 적자 보는 공사도 있고 의외로 잘 풀려서 남는 공사도 있고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발주자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 금액이 뭐 400원이 넘는데 하도급 대금이 70억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 지나치게 부풀려진 공사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는 다 제대로 쓰였고 청문건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추가 공사비를 전부 43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공사비로 쓴 거는 74억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이 이제 74억인 거고 그럼 430억 원 예산에서 74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가운데 이제 삼성물산이 실제 뭐 해상 장비비라든가 뭐 공사 비용으로 쓴 돈도 있습니다. 있는데 삼성물산이 챙겨간 이윤이 얼마냐?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삼성물산도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얼마였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견적서 부풀리기 과정에서 한 120억 원 정도가 이제 부풀려졌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마지막을 비교해 보면 그러면 적어도 100억 원 이상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은 부당한 성격이 매우 강한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요. 아니 그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이 발주처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죠?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기는 어쨌든 이게 국민 세금인데 이쪽에 바가지 쓴 거 아니에요? 이 추가 공사비를. 그러면은 이 바가지 썼다는 걸 그 발주처에서 모릅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발주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공사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갔습니다. 내역을 몰라도 되나요? 이 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니 그거는
그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어디 쓰는 거는 그 삼성물산에 그건 자기들이 영업이익 때문에 그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뭐 어떻게 썼는지를 그러니까 요구할 수도 없고.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체든 시공업체든 다 문제가 되죠. 그거는 세금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거는 결국은 공무원을 위조한 거잖아요. 국가 예산을 빼돌리기 위한 견적서 부풀리기. 감사원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한번 감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이제 어떤 견적서 부풀리기로 국고 손실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과 기술 탈취. 중소기업에는 사실은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술 때문에 자기들이 유일하게 이제 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탐을 내고 뺏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고발한 삼성물산의 불법적 행태는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개혁의 길이다. 기술 탈취 문제는 공정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삼성물산의 뒷거래. 이른바 1등 기업다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상 두 번째 주제는 오래전 침몰한 해경 경비정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보시면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캡처해다 캡처. 이상한 거 있으면은 캡처해갖고. 39년 전 침몰한 해경 72정.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바닷속 수심 105m.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어선의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내려가는 저기 한폭 거치대로 보입니다. 해경 60톤급 경비정. 이게 72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72정으로 추정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대원 17명과 함께 실종됐던 72정. 39년 만에 72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예. 올해 82살의 김덕순 할머니. 큰아들 사진을 늘 품고 다닙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주근에 털고 큰아들 사진인데 내가 핸드폰에 그냥 옆에 쳐놔가지고 갖고 다녀. 보고 싶으면 보려고. 39년 전 아들은 해양경찰 전경으로 입대했습니다.
남한테 선전 거시기도 안 해보고 그러네요. 원래 착하고 부모한테도 효자고. 착했던 아들은 1980년 1월 경비정이 침몰하면서 실종됐습니다. 나라에서 어쩌고 나라에서 건져주실라는지 누가 건질라는지 모르나 건져주셨으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고맙죠. 네. 39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로하는 영혼제.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집니다. 남편은 침몰한 경비정 대원 중 계급이 가장 높은 정장이었습니다. 경비 나갈 때 꼬미 둘이도 손잡고 좋다고 깔랑깔랑 까불어 삼면서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의 출근길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치료증이 지금 무전이 안 된답니다. 그래 왜 무전이 안 된다더라. 그러자마자 막 부두에 막 사이렌 불고 막 부두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 얘. 남편이 묻힌 바다. 명절에는 꼭 바다를 찾습니다. 바다가 산소 아닙니까? 바다가. 이제 일반 사람은 산소에 무덤이 있지만은 우리는 산소 무덤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바다가 산소 아닙니까? 남편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눈이 안 보니까 그거를 모르잖아요. 진짜 물에 있는지 참 우리 딸님 말마다 이북에 끌려 가봤는지 뭐 저거를 사고리에 딱 해서도 사람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아유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1980년 1월 23일) 동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8도) 27분 4564 됐어요. 아, 이거예요? 여기 또 요 위치라고 가라앉은 위치. 39년 전 해경 72정이 침몰했습니다. 다른 경비 함정과 충돌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저 4시에 조업을 나가려고 이제 나오니까 이거 지리가 이제 밤 사고 났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업을 그만두고 이제 9척이 이제 수색을 나왔죠. 대원 17명이 전원 실종됐습니다. 경비정 정장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친구들 술 한잔 이제 부어주려고. 김정은 씨 참 가려 늦게 친구라도 늦게 나와서 미안하네. 한 잔 먹고 그래도 잘 좋은 곳을 가게. 취재진은 72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해경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72정이 어떤 경비정인지 영상은 물론 사진도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남은 건 유족들의 사진 몇 장뿐. 72정을 배경으로 한 대원들의 모습과 선명인 숫자 72를 써넣는 사진 등입니다. 사고 당시 해경 전경으로 근무했던 민윤진 씨. 경비정이 나가다 사고 났으니까 인명구조 하라는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전화를 받고 가가지고 해군 기지장인데 협조 요청이 나가지고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기다 하고 내가 보여줬고 그 물건도 봤지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72정의 옛 모습도 뚜렷이 기억했습니다. 이제 함교지 함교. 여기가 이제 조타실이 여기 요만하게 있지 요만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입문. 여기가 침실이야 여기가. 요 출입문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출입문. 요 부분은 전부 기관실. 요렇게 딱딱딱 구분되어 있죠. 1973년 촬영된 해양경찰 565호의 훈련 영상입니다. 복수의 전직 해경 관계자는 원래 565였던 함정 명칭이 1970년대 말 72정으로 변경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원 20명인 60톤급 해경 경비함정. 1972년 해경이 대한조선공사에서 인수했습니다. 1980년 1월 23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문서입니다. 경비함정 충돌 직후 작성된 최초 발생 보고 문서. 40년 가까이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최북단 경비 업무 중이던 두 경비함정이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 속에 충돌했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톤급 207함이 가해선으로, 침몰한 72정이 피해선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고 굉장한 충격이었죠.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뭐 가해자도 있니 뭐하니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국가기록원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비공개 문서를 단서로 취재진은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 기록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해경이 1980년 4월 9일 검찰에 송치한 수사 기록입니다. 이 기록으로 72정 사고를 재구성했습니다. 1980년 1월 23일 수요일 새벽 5시 72정은 고성군 거진항 동쪽 6마일 해상에서 경비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에서 이동 지시명령이 내려집니다. 지시에 따라 72정은 북쪽 대진항 연안으로, 항구에 있던 207함은 대진항 동쪽 6마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엇갈리던 두 함정은 잠시 후 충돌했습니다. 72정은 곧바로 침몰했고 대원 17명은 전원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가해 선박으로 지목된 207함 당직사관은 사고 당일 5시 13분 레이더에 잡음이 발생하더니 72정으로 보이던 물체가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7분 후인 새벽 5시 20분쯤 72정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가 사실상 고장난 상황에서 함정이 나가는 방향을 살펴보는 필수 근무자인 이른바 견시 인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북단 해상의 탓에 상대적으로 경비가 삼엄한 점을 고려하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수사 기록에는 또 72정이 지시와 달리 적색 깜빡이 등을 켜지 않고 항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가해함정 탑승자들의 진술만 듣고 72정의 사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 72정을 전부 덮으시 않아 보고 그러고 저거는 시시하고 지금 저거는 저리 다리 펴고 산다 아닙니까? 기상 악화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거론했지만 당시 현장에 나간 유가족과 목격자들은 날씨가 좋았다고 기억합니다. 하루 얼마나 맑아졌다고요 하늘이 그때 매달 사고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때 당시 육안으로 보실 정도면 날씨도 상당히 괜찮았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으면 72정이 피한 걸 왔어야지. 왜 나가 있었냐고요. 취재진은 당시 72정과 충돌한 가해함정 207함에 타고 있던 대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당시 해경 대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렵사리 전화 연락이 됐지만 그는 취재진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군부 시절 관계기관은 서둘러 사고를 마무리했습니다. 72정 침몰 이후 일주일도 안 돼 서둘러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대원 17명은 전원 실종된 상태. 수색 작업도 끝나지 않았지만 시신 없는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신속하게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한 3일 만에 바로 3일 날 아침에 바로 했으니까 뭐 되게 빨리 끝났죠 이게. 제가 속초에 이틀 밤 잤으니까. 언론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17명이나 실종됐지만 신문은 물론 방송도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6시경 돼서 막 쏜살 그지 왔더라고 어디 듣고 대반에 막 그거 안 그랬으면 속잡고 듣는 대로 가지고 오니까 오는데 어째 중단해버리니만 딱 중단 싶었죠. 방송도 안 찾았답니까? 방송도 안 했습니다. 신문도 완전히 개죽음 해버지. 신문에도 안 나오고. 신문도 안 났지. 72정은 신군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지 한 달여 만에 침몰했습니다. 기사 사전 검열 등 군부가 언론을 장악한 시기였습니다. 보도 지침이 있죠. 당국의 발조 없이 보도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게 첫째 조건이고. 군 신군부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무서운 시절이었으니까 그거를 알고도 사실은 발표를 못하고 보도도 못했던 거죠. 네가 살려면 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그걸 인지하고 안 했던 거죠. 큰 재난이고 이러니까 좀 지켜보다가 현장을 찾은 유족들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유족들의 반발 등 집단 행동을 차단한 겁니다. 나머지 10% 질의한 거 실고 위해서 5월초나 최소한 5월초 빨리 해서 올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유가족 한 사람이 뭐 질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뭐 경찰들 보고 밀어붙여 이래갖고 밀고 저쪽에 가서 한 군데 가서 방간에다 가득해놓고 이랬습니다. 마지막 날 집에 오는 데까지도 경찰이 같이 올까봐 묻힐까봐 집에까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39년 국가는 72정을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2018년 6월
유족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책이 나오세요. 아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민간 업체에 침몰한 72정 탐색을 의뢰했습니다. 해경에 군안 작업 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찾아놓고 보자. 배를 찾은 후에 뭐 인양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래서 민간 업체에서 큰 찾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든다 그래서 십시일반 유가족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갑자기 72정 탐색을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여 뒤 해경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다른 침몰 선박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72정을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렇다. 맨 처음에 내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모아해 주겠다고 저희는 와서 뭐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 사이 유족들의 자체 탐색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유족들이 민간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해경 측에서 수색을 하겠다. 우리가 해경이 수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박수 치면서 민간 부분들한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그분들 가셨어요. 네? 그런데 다시 해경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그 민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했는데 지구부에서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감대라는 표현은 국민들의 여론이 우선 이 문제는 돈이 들더라도 인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좀 국민적인 여론이 좀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우여곡절 끝에 72정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1980년 1월 해경 72정이 침몰한 바다. 가족이 잠든 그 바다에 국화 한 송이 던집니다. (39년) 넘게 기다린 82살 노모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텐데 그때 말로는 워낙에 짚어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원래 빠졌을 때는. 이제는 아들을 집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될라는지 안 될라는지 그거야 모르지. 내가 할 수 있어. 인생에 잘 있어라 그랬지. 저마다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침몰했다는 그 생각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해경 1200톤급 잠수 지원함. 해저를 영상화하는 장비를 투입합니다. 여기 제대로 나오네요. 저 작은 걸 감초. 캡처에다 캡처. 이상한 거 있으면은 캡처해갖고. 면치엔 천전입니다. 천전. 해경 잠수 지원함에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호도호가 투입됐습니다. 천안함과 세월호 인양도 지원했던 357톤급 해양과학 분야 전문 조사선입니다. 앞서 해경이 포착한 의심 물체를 정밀 탐색했습니다. 안정화됐고, 네, 안정화됐습니다. 안정화되고 6m.
바닷속을 영상화하는 장비를 수중 약 100m 지점까지 내린 상황. 만약에 배가 있다 그러면 그거밖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착된 바닷속 의심물체와 72정의 설계 도면을 비교했습니다. 72정과 구조와 규모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수중에 ROV, 일명 무인 잠수정을 투입했습니다. 그물로 덕지덕지 이제 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함수, 배 앞쪽이 굉장히 많아요. 한폭 거치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어선의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폭 거치대로 봐서 역시 함선이지 않느냐. 자기장 조사를 통해 72정과 같은 철선이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72정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사이스캔 영상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 찾아내므로 해서 이게 72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72정으로 추정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해경은 추가 정밀 탐색을 한 뒤 선체 인양이나 유해 수습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는 저희한테 어떤 그 의무를 요구하죠. 병역, 납세 등등. 그러면 우리가 병역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의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병역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희생자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살아서는 아니지만 죽어서라도 가족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리고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국가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조도장 회의 수역 조문은 오후 5시 30분에 공정 자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배들이 묻힌 최북단 바다. 우리 여기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죠. 굉장히 좀 신경을 바짝 쓰죠, 이쪽에서. 그 바다에서 후배들은 선배들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한 명도 구조가 안 되고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배들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근무를 해야겠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바닷속에 방치된 순직자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